자, 조선의 건국과 정치 운영의 변화. 상당히 오랫동안 동영상을 안 찍다가 상당히 오래간만에 한번 찍고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조선의 교육과 과거제도에 대해서 했고요. 아마 그건 내일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림입니다. 사림의 등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방송 용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이쁜 여성이 한분 계세요.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보여요. 이렇게 봐야. 지금 대각으로.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이왕이면 얼굴이 공평하게 나오게. 자, 사림의 등장. 자, 여기 이제 블랭크 단어가 있는데, 성종 때부터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했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언론 3사에 중용되었다. 3사는 우리 앞에서 저번에 배운 건데,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고. 자, 한번. 아니, 그렇게 약간은 좀 영어 빠다 바른 듯한 그런, 약간 빠닥기가 좀 있었어요. 금방요. 자, 아무튼, 3사에 중용되었다. 이제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인데, 대체로 이 세 개의 부서는 중앙, 왕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위 관리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관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림들이 이곳에 등용됐다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사림들은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보다는 새롭게 등용되었던 마치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와 비슷한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유추할 수 있겠고요. 뭐 실제로 물론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좀 이론은 다양합니다만은 이들 사림들은 조선왕조 건국에 반대했던 고려 후기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요즘은 꼭 그렇다라고 요즘은 지도하진 않아요. 아무튼 사림들이 분명한 건 신진 세력이었던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들 사림의 성장. 자, 훈구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훈구 세력이란 사림이 아까 신진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구는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 세력들. 이렇게 딱 보면 뭔가 딱 나와요. 조선 시대, 조선 초기에 있었던 훈구 세력들은 일단 조선왕조 건국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차례 걸친 왕자은안에서 승리를 거두었었고요. 계유정난 그래요. 계유정난. 얘는 뭐죠? 세조가. 세조가.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단종.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탄찰했던 걸 계유정난이라고 하는군요. 꼭 저는 이쁜 달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유정난 때 역시 선조편에 대체로 이제 훈구 세력이라는 사람들 보면 좀 이제 권력에 좀 붙어서 아부했던 그럼 저 같은 사람? 그런가? 자, 그런 이제 공신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체로 이제 조선왕조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오랫동안 잡다 보니까 세집 정치 권력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와 권력을 장악했던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중요한 건 기득권이라는 단어죠.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견제하는 역할 에 있었던 사림들과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 간의 대립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체로 여러 차례 그랬는데 숟가락을 그래요. 네 차례. 자, 네 차례에 걸친 사화가 발생을 합니다. 사화. 여기 보니까 이제 사화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이제 연산군대에 있었던 무오사화. 김종직이라는 사람의 조의제문. 이거 아까 우리 소설을 안 썼던 건데 의제가 조의제문이 뭔 말이죠? 의제를 그쵸. 여기 써 있어요. 애도하는 그. 자, 의제는 이 의자가 의로울 의자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황제에게 조의를 바치는 문장, 그러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의로운 황제는 누구냐면은, 초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항우가 초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의제를 죽이죠. 죽이고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유방과 한판 맞짱을 뜨다가 패하죠. 어떻게 보면 정의사의 구현이래요. 이런 논리로 볼 때는. 항우가 패한 것은. 자, 이제 정의사회 구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항우가 의로운 임금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어요. 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단종이 어린 조카를 죽이고, 세조가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요 글을 가지고 이 글을 누가 썼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김종직이 이제 이 사람이 살인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 이건
연산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아버지인 세조를 누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의제문이라는 걸 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때 막 등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갑자기 이름이 다 기억 안 난다. 네, 유저강이 있고요. 유저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극돈. 어려워요? 네, 유자광이나 이극돈 이 두 사람이 훈급파인데 이 훈급파였던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조의제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연산군에게 터뜨린 거죠. 야, 애들이 네가 할아버지 유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았던 거 무호사화입니다. 무호사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산군 때 사화의 하이라이트는 요 갑자사화죠. 연산군의 어머니가 케비 윤 씨예요. 윤 씨가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는데 이때 이제 윤 씨가 죽음을 당할 때 하면서 이제 흘렸던 그 피 묻은 손수건을 케비 윤 씨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갖고 있다가 연산군에게 주죠. 연산군이 그걸 본 순간 이제 눈알이 360도 회전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거에 찬성했던 어떻게 보면 연산군의 엄마 페비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요. 부부싸움 끝에 스크래치를 냈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내냐 뭐 이런 것들 이게 유교적인 그런 가족 질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살인들은 당연히 윤 씨의 폐위와 그 다음에 사사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처음으로 연산군이 뭘 보냐면은 성종실록을 봐요. 조선시대 유일하게 조선왕조실록을 본 유일한 왕이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인데 이때 근데 연산군이 다 본 거 아니야. 딱 그 부분밖에 안 봐요.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만 그 연산군 같이 막 나가는 임금도 그 부분만 슬쩍 한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 가지고 있는 뭐 순결성 좋게 표현하면 정통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을 하죠. 왕이 못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사실만을 쓴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연산군이 엄마를 죽이는데 찬성하는 사람 죽이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가만히 있었다고 죽이고요. 그다음에 반대했던 사람도 끝까지 반대 안 했다고 죽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요 갑자사화 이후에는 이제 주위의 모든 신하들이 쫙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 사라지게 됐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산군의 그 정적들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연산군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약간은 자기 편을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자기 편을 남겨놓지 않아가지고 이제 망한 게 연산군도 망했고 우리 삼국지에 보면 조조 있죠. 조조. 걔도 역시 자기 편을 안 만들어서 역시 위나라가 빨리 망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었어요. 자, 아무튼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제 중종이 왕이 됩니다. 중종 반정이죠. 그런데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인파가 아니라 그래서 훈구파들이에요. 훈구파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훈구파들이 중종 반정 때 권력을 장악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종이 이들 훈구파들의 득세를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서 주광조를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1577이 아니라 조광조를 이제 어때요? 발탁을 했고 조광조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도학 정치라는 걸 펴니다. 이제 성리학에 기반을 둔 정치 이를 펴다 보니 훈구 세력들과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됐고요. 그래서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 령을 몰아내자 해가지고 꾀를 내죠. 네 글자?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꼴로 글씨를 쓰잖아요. 그 표정, 이 표정. 우리 친구들 표정하고 똑같아요. 김효사인데 이거 주초이와 이게 꿀로 이렇게 글씨를 썼더니 개미가 와서 먹었는데 이게 딱 나뭇잎을 주우니까 여기에 주초 여기서 주초를 붙이니까 조가 되는 거죠. 주광조님이 왕이 되려고 한대요 라고 하면서 중종이 뻔히 이렇게 모략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조광조의 그런 사사건건 간섭에 중종도 실증을 냈고 그러면서 이제 김효사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또 중앙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을사사화 명종 때 요건 이제 이건 메이야 사건으로 유명한데 여인천하로 요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명종 때 외척 큰 윤씨와 작은 윤씨 윤 임금이 큰 윤씨 먼저 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윤씨 윤원영 둘이 이제 외척끼리 싸웠던 을사사화까지 이 4대 사화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교과서의 내용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역사는 배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야사 이렇게 좀 썰 푸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학습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뭐 기껏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김종직의 조이제면하고 아니면 김효사화 정도예요. 김효사화인데 한번 썰을 한번 풀어봤어요. 좀 나름대로.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뭐 시험 문제 나오네, 중요한 거네. 그것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벌써 막 하품하잖아요. 보이시나요? 아, 보이죠, 당연히. 자, 이렇게 4차례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타격을 받았던 살인들이 이 2개. 중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서원과 타격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선조 때가 되면 살인들이 이제 전국 주도권을 장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훈구 세력들은 이제 뭐 물러났다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자 이제 누구끼리 이제 다시 살인들끼리 싸우게 되면서 붕당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살인 세력이 척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척신은 왕실의 외갓집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제 의사사화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게 윤원영이었죠. 윤원영. 옛날에 이제, 지금도 이제 뭐, 그 케이블 티브이 보면 엄마들이 좀 많이 봐요. 이렇게 옛날 드라마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인천하가 있어요. 메이야? 이게 여인천하 해갖고 이덕화라는 사람이 이제 윤원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척신 세력이에요. 이들 척신 세력들의 잔재의 청산을 둘러싸고 이제 살인들이 둘이 싸우게 돼요. 근데 이제 싸울 때 뭔가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때 뭘 놓고 싸우냐면 2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놓고 싸워요. 이거 아까 시나리오에서 안 짠 건데 전랑이 뭐죠? 전랑이 뭐냐고요? 네네, 이 시나리오에서 이야기 안 한 거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전랑이 뭐냐고요? 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그렇죠, 뭐 일종의. 뭐 인사권을 가진 자리죠. 네네. 왕자님. 굳이 이제 전랑이라는 부서는 이호야병 영공 6조 가운데 딱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이조하고 하나는 병조. 병조 전랑도 있어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인사권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문신들은 이조,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은 병조. 그래서 이제 2군데 전랑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랑이라는 벼슬은 없어요. 전랑이라는 벼슬은 없고 이제 자랑과 정랑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전랑 그래요. 자, 아무튼 이조 전랑. 이 인사권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추천권. 이게 쉽게 말하면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관리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조전랑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김요원이라는 사람이 이조전랑의 물망에 오르자 윤원영의 뭉객이었다고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해요. 심의겸이 외척 세력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반대를 해서 김효원이 못됐어요. 이조전랑이. 그런데 나중에 심의겸의 동생이었던 심충겸이 이조전랑을 또 하려고 하니까 김효원이 다시 반대를 해요. 내가 하는데 반대했는데 네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김효원파하고 그 다음에 요 심의겸파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죠. 서로 갈라져 싸우게 돼요. 서로 이제 갈라져 싸우게 되면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때 김효원이 동쪽에 살았어요. 동쪽. 그래서 동인. 그 다음에 서인 심의겸 애들은 어디 살았냐면 서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서인.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됐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질 때 이제 배경이 된 건 이조전랑이었고요. 이조전랑. 아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사와 같은 청요직, 깨끗한 요직에 대한 관리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장악을 하면 아까 이야기한 3사는 기득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비판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조전랑을 장악을 하면 3사를 인사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얘들이 나의 불만을 좀 무마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었죠. 자, 동인과 서인입니다. 서인. 그리고 갈라졌고 나중에는 이 둘이 이제 조선후기 정치 세력의 뿌리가 돼요. 자, 동인 신진 세력, 서인 기성 세력. 뭐 척신 세력 완전히 몰아내자. 깨끗한 척신은 괜찮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 동인은 이황, 그 다음에 서인은 이이. 지역적으로 볼 때는 얘들은 경남, 영남지방, 안동지방이에요. 안동지방에 가보면 우리 1,000원짜리 있으세요? 그렇죠? 네, 1,000원짜리 소원 있잖아요. 1,000원짜리 소원. 네, 1,000원짜리 소원, 도산서원인데 도산서원이 바로 이제 이황 선생이 공부했던 곳이에요. 영남학과고요. 그 다음에 서인은 이이고 이이는 물론 이제 이가 애초에 공부했던 건 강릉 오죽헌이잖아요. 네, 서울 호서지방. 그래서 이제 서울 충청도 지방 기호 학파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안 써놨는데 혹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알아요. 이미 쓰고 있는 막 열심히 이것도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쓰고 있는 친구들 동인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학문적으로 볼 때 네, 주리론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인은 주기론 그래요. 주리 주기. 요건 이제 나중에
쬐끔밖에 못 봐요. 쬐끔밖에. 요거는 그 시간이 배우지 윤리와 사상은 선택이 안 해요. 애들이 어려운 정도에서. 않을까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주리, 얘는 주기에 가깝습니다. 자, 붕당 정치의 전개, 붕당 정치 이제 공론을 내세우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형태.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그 조선 시대의 살인들 아니면 사대부들이 이야기했던 공론은 대개 이제 법에 의한 힘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바로 이제 도덕에 의한 정치예요. 도덕에 의한 정치. 네, 그것도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서도 뭐 법적 죄를 짓고 살 수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살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도소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지탄을 받는 거, 도덕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렵죠. 자, 아무튼 붕당에 아까 이야기했던 선조 때 이조 전략을 자리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는 동인의 힘이 좀 셌어요. 동인의 힘이 좀 셌었는데 정열이 우리 이제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김제금구예요. 이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양반 살인들은 씨가 말라요. 씨가 말라요. 그리고 이 정예리배 모반 사건을 계기로 서인이 권력을 잡았고 이때 서인의 우두머리가 국어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기야 우리 1학년 친구들 아직까지 이제 국어책에서 고문의 잔인함을 아직도 모르죠. 중학교 때 고문 배웠나? 거의 못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문의 잔인함을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화에서 오메가까지 다 외워야 되는 그 고문의 잔인함을 우리 친구들이 거의 모르는데 이 고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15세기, 16세기 보면 가사문학이라는 걸 배워요. 가사문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사문화 가면 이제 물론 이제 상충곡으로부터 시작됩니다만은 정극이네. 근데 정극인에서 시작됐던 상충곡이 요 사람 송강정철이죠. 관동별곡, 삼이인곡. 요때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철하면 굉장히 조선시대 유명한 이제 문학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치가요. 정치가예요. 그래서 서인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정철이었죠. 정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정철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을 했었고요. 근데 정철이 어떻게 보면 동인의 꾀에 빠져요.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가 선조가 아직까지 내 나이가 어린데 왜 벌써부터 세자 책봉 이야기를 하느냐를 이야기를 해갖고 정철이 실각을 하는데 이때 정철이 실각한 정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번 기회에 정철을 발라볼자. 아웃시켜버리자. 아니다. 용서하자를 놓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요. 조금 남인은 온건파고요. 북인은 좀 강경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 동인과 서인 이때 남인과 북인으로 이제 갈라졌을 때 이때 이제 강경파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임진왜란 하면 이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당연히 임진왜란 허북손 그렇죠.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알고 보면 남인 계열이에요. 굳이 따지면은요. 왜 그러냐면 남인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 우리 이제 역사 옛날 이야기 많이 아시는 친구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이 그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다. 이제 서인으로 간 건 이제 황용길, 그 다음에 이제 동인으로 간 게 김성일이었어요. 김성일. 근데 이제 김성일은 외놈들이 절대 안 쳐들어온다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성일은 전쟁에서 뭐 일단은 일본군들을 외군들을 격파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김성일 실각을 하게 될 거고 이 당시 이제 남인의 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유성룡이에요. 징비록을 쓴 사람. 이 유성룡의 친구가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남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책임론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 끝 무렵에 이순신 장군의 죽음하고도 이제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순신이 과연 자살했냐 라고 하는 그런 썰이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에 가도 그 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진왜란한테 굉장히 유명한 의병의 시작 빨간 옷 입은 친구 홍의장군. 자, 홍의장군 누가 아니고 곽재우 장군 있잖아요. 대표적인 북인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한테 이 북인들이 의병으로 많이 활약을 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북인이 권력을 장악을 했고요. 광해군 때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인조반정으로 몰락하게 되죠. 인조반정. 이제 인조반정은 뒤에 나오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인조반정 두 가지죠.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과의 중간에서 중립외교를 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해군이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이제 영창피아노를 제거하고 영창대군이, 죄송해요. 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이제 폐서인시킨 거.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한번 찾아봤잖아요. 임목대비가 몇 살이었고요? 때리가 19. 광해군이 몇 살이에요? 27. 그러니까 엄마보다 아들이 8살 나이가 많네요. 그죠? 이제 물론 임목대비가 광해군의 정식 엄마가 아니어서 그래요. 법적으로는 엄마지만 이게 선조가 쉬운 한 살에 맞아들인 와이프가 임목대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목대비가 엄마긴 한데 광해군보다 8살 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엄마를 몰아냈다. 유교질서, 성리학적 유교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빌미로 해서 인조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때 북인도 몰락을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 없어졌죠? 북인 없어졌어. 이제 남은 건 누가 남은 거예요? 이제 남인하고 서인 남은 거죠. 남인하고 서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요. 언제까지? 현종 때 예성 논쟁, 환국이 일어날 때까지, 숙종 때, 환종 때까지는 나름대로 둘이 사이좋게 지내요. 그래서 인조 때, 효종 때, 현종 때까지는 그래도 서로 붕당 정치가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붕당 정치가 전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했다. 상대방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까지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정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요거예요. 비변사. 무슨 뜻일까요? 비변사가. 전방을 지킨다. 장기한다. 그쵸. 이게 문자어들은 이제 비가 이제 유비만 할 때, 그 다음 변은 변방이니까요. 변방을 대비하는 관점. 이게 이제 1510년에 만들어져요. 1510년에 여진족과 그 다음에 왜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기구였어요. 근데 이제 1555년에, 얘가 이제 삼포 외란이, 을묘 외변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상설기구가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삼포 외란 때, 이제 서서히 이제, 또 이제, 비변사의 권한이 강해졌다가, 조선 후기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때요? 얘가 이제 국정 최고 합의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비변사의 힘이 세졌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변사의 힘이 세졌다는 건 뭐냐면, 원래 조선의 정치라는 게 의정부 6조 하나, 행정 없는 거, 그 다음에 3사 여기 하나. 그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요 3사가 견제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요 의정부하고 6조는 행정부, 3사는 요즘으로 따지면 의회죠. 국회입니다. 국회. 서로 이게 견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조선 후기 비변사가 되면 얘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얘 둘이 떼거지로 누구에게 덤비냐면 왕에게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원래는 제가 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풍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꼭 체크하세요. 비변사의 힘이 강해지면서 누구의 힘이 약해지느냐? 왕권이 약화됩니다. 왕권이 약화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를 없애버리죠. 비변사를 없애버려요. 왜?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후기가 되면 비변사가 등장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거. 왕권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신하들끼리의 서로 싸우는 붕당 정치가 더 심해진 거죠. 자, 붕당 정치 변절. 요거 예속 논쟁. 주관식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쉬운 건데. 예. 그래도 많이 내겠죠? 주관식도 그렇고, 객관식도 그렇고. 재밌어요? 예. 그래요? 시험 문제. 우리나라 역사상 약 10년간 계속된 논쟁 가운데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가장 쌀데없는 논쟁. 으로 이제 유명한.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보면 영양가 없는 정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현실 정치, 현실의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예속 논쟁입니다. 자, 현종 때, 이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에요. 효종과 효종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때 현종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상복 입는 거 얘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자의대비라는 여인이에요. 자의대비. 이 자의대비는 누구냐면 인조의 부인인데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죠. 세 번째요?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을 때, 아까 광해군하고 인목대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광해군하고 인목대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나쁜 놈이다, 광해군.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인조도 마찬가지. 인조, 43살 때 14살하고 결혼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조가 43살에 이제 결혼했고, 이때 자이대부가 14살이었는데, 별로 사랑받지도 못했어요. 아들도 못 낳고. 그랬는데, 문제는 누가 나이가 더 많았죠? 이때 14살일 때, 자이대비가 14살 때 효정이 몇 살? 19. 야, 19살이었어요. 아, 근데 효정이 좀 문제가 있죠. 효정이 원래 큰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 큰아들이 누구였죠? 효정은 복림대군이었고, 맞아요. 큰아들이 소현세자. 아, 그래. 소현세자입니다. 네, 소현세자였어요. 소현세자. 그런데 이제 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소현세자가 어떻게 보면 병자호란 때니까 청나라는 우리 왼수잖아요. 아까 이 왼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이 왼수 같은 인간의 왼수였는데 청나라에 갔다 와서 청나라 문화를 몽땅 배워갖고죠. 그래서 이제 인조는 청나라의 원수를 갚자고 하는데 얘는 청나라를 배우자죠.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는 거의 독살을 당해서 죽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독살 당했고 이제 큰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거예요. 자, 복림대군이 왕이 됐고 이게 효종이에요. 문제는 이때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이대비 왕의 엄마예요. 형식적으로 아무튼 효종보다는 어렸지만 문제는 이제 그거였죠.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상복을 입는 게 이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김희생이 볼 때 효종은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아들이지만 큰 아들 역할을 한 거죠. 그럼 큰 아들이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는 작은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이라고 주장한 게 남인이었어요. 그래서 서인은 뭔 소리냐? 아무리 왕이라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얘가 큰 아들이니까 큰 아들 역할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작은 아들이다. 서인들은 작은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는 처음에는 서인이 힘이 셌고요. 그래서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겨서 1년만 상복을 입었어요. 1년만. 문제는 이제 효종 와이프가 또 죽었는데 자이대비가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오래 살았어요. 이제 못 볼 꼴 많이 본 거죠. 이게 맨 처음에는 현종이 왕이 됐을 때는 잘 몰랐죠. 맨 처음에는 왕이 되자마자 뭐 아빠가 죽어서 왕 된 거니까. 맨 처음에는 당했는데 한 10년이 또 올랐단 말이야. 이제 자기가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을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다시 그 논의가 일었는데 아빠가 현종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가 당연히 큰아들인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남인 손을 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 10년간에 걸친 예송 논쟁을 통해서 권력이 바뀝니다. 즉 서인에서 누구로? 남인으로 권력이 바뀌어요. 이제 예송 논쟁이었고요. 기간 여기 남인 허목 저는 그냥 허묵 그렇게 외웠어요. 이름이요?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그죠? 허목 그다음에 서인 대표적인 사람 유명한 송시아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환국 숙종대. 이 환국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전국이 급변하게 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환국이라고 불러요. 환국.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이제 숙종대가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가 깨지게 된 거죠. 붕당 정치가.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의 격화로 공종 기반이 붕괴됐고 그래서 환국 과정에서 서인이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승리를 거두거든요. 노론과 소론으로 바뀌게 되는데 환국 여기 보니까 경기갑 그래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그러는데 역시 뭐 이 부분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역시 썰이니까 또 한번 풀어봐야겠죠. 경신왕국은 이때는 이제 남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예요. 아까 이제 남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남인들이 많이 복원이 돼요. 남인들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던 남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시호들이 막 주어집니다. 시호들이 막 주어지면서 이때 이제 영의적이었던 허묵 아까 한번 봤죠. 그 사람의 할아버지도 이때 이제 국가로부터 시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비 오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숙종이 야, 저 허묵네 집에 우산 갖다 줘라 했는데 우산을 미리 갖다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숙종이 볼 때는 괘씸죄. 이놈들이 왕을 깜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산 밑에서 밥 먹던 남인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경신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사왕국은 이때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인 나오죠. 이때 이제 남인이 서인에게 보복한 거잖아요. 누가 등장을 할까요? 이제.
그렇죠. 김혜수가 나왔었어요. 드라마에서는.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장희빈. 장희빈. 장희빈이 이제 숙종에게 이제 발탁이 되면서 이제 그 장희빈 뒤에는 남인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장희빈은 역관 출신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남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기사항국에. 이제 장희빈이 아들도 나와요. 그게 이제 경종인데, 그죠? 영인군을 낳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근데 이제 또 장희빈이,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인현왕후죠. 인현왕후. 숙종의 첫 번째 와이프였던 인현왕후에 대한 질투? 요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장희빈이 물러나게 되는데, 요걸 보고 이제 갑술왕국이라고 하죠. 이 갑술왕국을 계기로 해서 남인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그리고 서인들만 권력을 잡아가겠고, 요 서인들만 남으니까 또 이놈들이 또 갈라져요.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고, 이렇게 돼요. 노론은 대체로 이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약간은 좀 기득권 세력들, 그 다음에 소론은 윤중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력들. 그래서 북방 개척을 주장했고 신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론은 대의명분을 중요시했다. 이 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소론, 윤중, 북방 개척 이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컷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때 이제 다시 한번 북벌론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좀 어려운 건데 얘는 이제 3번은 암이라고 있어요. 3번은 암. 네.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풍남정씨 이제 왕이 황국을 주도하면서 외척이나 종친의 정치적 빈중 누구를 왕으로 할 거냐, 누가 왕비가 될 거냐. 아까 뭐 장희빈이냐 아니면 뭐 인현왕후냐. 그 다음에 왕은 경종이 될 거냐 아니면 영조가 왕을 할 거냐를 놓고 막 서로 이제 그 집권 세력들이 이제 서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완전히 변질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탕평론이라는 게 대두가 됐고, 요 탕평이라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제 영조와 정조 때가 됩니다. 일단 좀 쉬도록 합니다.